세계 최강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한국에 가겠다고? 여기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여기자 역시 한국을 무시하고 나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을 무시하던 중국의 여기자는 왜 한국으로 오게 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서 살고 있는 32세 중국인 프리랜서 기자 리샤 첸입니다. 지난 10년간 아시아 전역에서 이야기를 쫓아다녔어요. 저는 아파트 창밖으로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이 저녁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내일은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 고양이 모치의 귀 뒤를 긁으며 말했어요. 모치의 가르랑거림이 제 손가락에 진동했어요. 하지만 그냥 소문만 믿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좋은 기자는 직접 진실을 알아내야 해. 프리랜서라는 것은 제가 무엇에 대해 글을 쓸지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제 최신 프로젝트는요, 다른 나라들이 외국인 방문객을 실제로 어떻게 대하는지 탐구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 여행 가방에 또 다른 셔츠를 접어넣으며 모치에게 물었어요. 모치는 그저 노란 눈을 깜빡이며 별로 감동하지 않는 듯 했어요. 제 친구 웨이에 따르면 최악은 정말 나빴어요. 너 미쳤어. 웨이가 지난주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왜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너를 나쁘게 대할 수도 있는 곳에 가려고 해?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라떼를 적고 있었어요.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것에 대해 글을 쓸 거야.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내 눈으로 직접 한국을 봐야 해. 이제 제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구름을 뚫고 내려가면서 저는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만약 웨이가 맞다면? 만약 반중국 정서에 관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비행기는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다른 승객들을 따라 터미널로 들어가면서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엄청나게 크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높은 유리 천장이 있었어요. 표지판은 중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제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나 봐요. 파란 유니폼을 입은 젊은 공항 직원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는 완벽한 영어로 물으며 작은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서울로 가는 버스를 찾아야 해요. 저는 그의 친절함에 당황하여 더듬거렸어요. 그는 단지 가리키기만 하는 대신 미소를 지으며 저를 따라오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는 저를 교통 카운터까지 안내해주고 제가 표를 살 때까지 기다려주었으며 심지어 어떤 출구를 사용해야 하는지도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버스에서 저는 다른 승객들이 탑승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친절한 눈과 검은 머리 색상을 가진 나이든 남자였어요. 운전기사는 모두에게 미소로 인사했어요. 그는 제가 무거운 여행 가방과 씨름하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뛰어내렸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제 가방을 보관함으로 들어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놀라며 말했어요. 한국에 처음 오셨나요? 그는 간단한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이에요. 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시도해 보고 싶어요. 아주 좋아요. 그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비빔밥을 드셔보세요. 매우 맛있어요. 버스가 서울을 향해 달리는 동안 저는 이마를 차가운 창문 유리에 대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산들이 하늘을 향해 푸르게 솟아 있었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지나갔어요. 석양은 모든 것을 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아마도 이 여행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놀라게 할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또는 아마도 진실은 더 복잡할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든 저는 직접 그것을 발견할 거예요. 아침 햇살이 제 호텔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와 작지만 깨끗한 방 곳곳에 황금빛 직사각형을 그려냈어요. 저는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쇼핑 지역 중 하나인 명동에 있었고 10층 높이에서도 깨어나는 도시의 활기찬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얼굴을 시원한 유리창에 대고
아래 거리를 서둘러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어요. 밝은 상점 간판들이 대낮에도 사방에서 반짝였어요. 모든 것이 베이징과는 너무 달라 보였어요. 더 깨끗하고 더 정돈되어 있지만 여전히 생동감이 넘쳤어요. 탐험할 시간이군. 저는 노트북과 카메라를 가방에 넣으며 속삭였어요. 지하철은 놀라울 정도로 쉽게 찾아다닐 수 있었는데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된 표지판이 있었어요. 저는 어려움 없이 경복궁으로 가는 길을 찾았어요. 거대한 돌문을 통과하는 순간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궁은 1395년에 지어졌습니다. 진호라는 우리 관광 가이드가 발표했어요. 그는 사각 안경을 쓴 키가 큰 남자였고 목소리가 우리 작은 그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처럼 여러 번 파괴되고 재건되었습니다. 저는 빨간 노트북에 그의 말을 적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모든 구석을 가득 메우는 베이징의 유명 관광지와 달리 여기서는 제가 몇 안 되는 중국인 방문객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이것이 갑자기 저를 자의식이 강하게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다르게 대할까? 저는 웨이의 경고를 기억하며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진호는 제 모든 질문에 인내심을 갖고 대답해 주었고 심지어 왕의 간이 의자 앞에서 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다른 관광객들은 우리 눈이 마주칠 때 저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아무도 제가 어디서 왔는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궁 투어 후 저는 좁은 돌길과 곡선형, 기와 지붕이 있는 한국 전통 가옥이 있는 전통 동네로 걸어 들어갔어요. 섬세한 서예가 새겨진 나무 간판이 저를 찻집으로 안내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나무 바닥은 광택으로 빛났고 종이 스크린은 오후 햇살을 부드러운 빛으로 걸러냈어요. 화려한 전통 드레스제 조사에서 기억한 한복을 입은 연세 드신 여성분이 제가 들어왔을 때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차는 손잡이 없는 작은 세라믹 컵에 담겨 나왔고 제 손가락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향기는 제스민을 떠올리게 했지만 더 흙냄새가 나고 복잡했어요. 저는 한 모금 한 모금을 음미했어요. 지불하기 위해 지갑을 꺼내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 가방이 열려 있었고 지갑이 없어졌어요. 제 심장이 뛰면서 모든 주머니를 2번씩 뒤졌어요. 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카운터 뒤에 나타난 소금과 후추색, 머리카락을 가진 인상 좋은 남자 주인에게 말했어요. 분노 대신 그의 얼굴은 걱정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손님이 지갑을 발견해서 방금 저에게 주셨어요. 이게 당신 것인가요? 그는 제 검은 지갑을 들어 올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저는 그것을 열었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어요. 제 돈, 카드, 심지어 항상 가지고 다니는 부모님의 작은 사진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안도감을 느끼며 말했어요. 많은 곳에서는 잃어버린 지갑을 절대 찾지 못해요. 그는 부드럽게 고개를 흔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정직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날 저녁 하루 종일 걸어서 배가 고팠던 저는 한국 바비큐를 시도했어요. 레스토랑은 시끌벅적하고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생고기를 테이블에 가져왔는데 그 안에 작은 그릴이 내장되어 있었어요. 직접 요리하세요. 서버가 얇게 썬 쇠고기를 어떻게 구워야 하는지 시범을 보이며 설명했어요. 지글지글 타는 고기와 다채로운 반찬에 대한 흥분으로 손을 씻으러 갔을 때 테이블에 전화기를 두고 왔어요. 돌아온 후에야 제 실수를 깨달았어요. 제 전화기가 사라졌어요. 차가운 공포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것 없이는 사진을 찍거나 집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할 수 없었어요. 매니저에게 말하기도 전에 젊은 웨이터가 달려왔어요. 손님, 당신의 전화기예요. 그는 제 스마트폰을 들고 외쳤어요. 잊어버리셨어요. 조심하세요. 그날 2번째로 저는 한국인들의 정직함에 놀랐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분비는 지하철에서 저는 제 카메라를 알아보고 대화를 시작한 일본인 사진작가 하루 옆에 앉았어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약간 억양이 있지만 분명한 영어로 물었어요. 전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네요. 저는 인정했어요. 모두가 한국인들이 외국인, 특히 중국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에게 친절하기만 했어요.
하루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짧은 검은 머리가 흔들렸어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예의 바르지만 때로는 외국인들에게 거리감이 있어요. 여기서는 바로 환영받는 느낌을 주는 따뜻함이 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침대에 앉아 그날의 메모를 검토했어요. 창문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수천 개의 불빛으로 반짝였어요. 제가 이곳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 다시 쓰여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진실을 찾으러 왔어요. 지금까지 진실은 매 순간 저를 놀라게 하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제 호텔 커튼을 통해 흘러들어와 알람보다 더 일찍 저를 깨웠어요. 오늘은 그저 또 다른 탐험의 날이 아니었어요. 저는 다양한 문화에 관한 다큐멘터리로 유명한 한국의 가장 존경받는 TV 프로듀서 중 한 명인 박민지와 인터뷰가 있었어요. 저는 가장 전문적인 옷차림을 선택했어요. 검은색 바지, 파란색 블라우스, 그리고 어머니가 행운을 빌어주신 비치 목걸이요. 셔츠에 기자 배지를 달면서 제 뱃속에서는 나비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민지의 사무실은 강남의 유리타워 23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는 너무 빨리 저를 위로 올려보내서 귀가 먹먹해졌어요. 문이 열리자 저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창문이 있는 공간으로 들어섰어요. 서울이 살아있는 지도처럼 아래로 펼쳐져 있었어요. 리샤채님? 두 젊은 여성이 인사하며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민지의 사무실 벽은 상을 받은 상패와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찍은 액자 사진으로 가득했어요. 제가 들어가자 그녀는 책상 뒤에서 일어났어요. 짧고 세련된 머리와 미소. 지를 때 구겨지는 밝은 눈을 가진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었어요. 환영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기쁘네요. 그녀는 따뜻하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영어는 거의 억양이 없이 완벽했어요.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실래요? 뜨거운 차를 마시며 자리를 잡자 저는 녹음기를 켰어요. 당신이 한국에서의 실제 경험에 대해 글을 쓰고 계셔서 정말 기쁘네요. 민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거든요. 저는 제 자신의 선입견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오기 전에 저도 그런 생각들 중 일부를 믿었어요. 하지만 단 이틀 만에 그것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모든 나라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어요. 민지는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한국도 완벽하지 않아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방문객들을 환영하고 우리의 좋은 면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를 적으며 물었어요. 민지는 손가락으로 컵을 두드리며 이것을 고려했어요. 때로는 하나의 나쁜 경험이 계속 이야기되다 보면 사람들은 그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때로는 사람들이 방문도 하지 않고 판단하기도 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김치를 맛보지도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인터뷰 후 민지는 TV 스튜디오를 둘러보자고 제안했어요. 우리는 카메라, 조명, 그리고 모든 방향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들을 걸어 다녔어요. K-팝과 한국 드라마는 사람들이 진짜 한국을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민지는 편집자들이 인기 있는 보이 밴드의 영상을 조합하는 것을 보면서 설명했어요. BTS를 들어보셨거나 오징어 게임을 보셨나요? 네, 저는 말했어요. 중국에서도 엄청 인기가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한국인들이 방문객을 대하는 방식과 연결시킨 적이 없었어요. 민지는 웃었어요. 문화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포함해 모든 것을 형성해요. 투어를 마치면서 민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거의 6시네요. 저녁 계획 있으세요? 그냥 호텔 레스토랑이요. 저는 말했어요. 대신 우리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하시겠어요? 별로 특별한 것은 없고 그냥 집에서 요리한 음식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인의 환대에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민지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 건물에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집은 유명한 TV 프로듀서의 집으로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아이들의 예술 작품이 냉장고에 붙어 있고 모든 표면에 책이 쌓여 있는 아늑하고 사람이 사는 느낌이 나는 집이었어요.
우리가 들어서는 순간 맛있는 냄새가 따뜻한 담요처럼 저를 감쌌어요. 민지의 남편 성우는 앞치마를 입고 스토브 위에서 무언가를 저어주고 있었어요. 두 아이가 부엌문 주변에서 방문객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보았어요.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민지가 당신이 기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들 준이도 작가가 되고 싶어 해요. 12살 준이는 환하게 웃었고 그의 여동생인 9살 수민이는 갑자기 수줍어하며 그의 뒤에 숨었어요. 제 이야기들 보실래요? 우준이는 이미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며 물었어요. 성우와 민지가 요리를 마무리하는 동안 저는 아이들과 함께 부엌 테이블에 앉았어요. 준이는 그림이 있는 이야기들을 보여주었고 수민이는 점차 수줍음을 극복하고 저에게 한국어 단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말하며 고마워요라고 말하려고 시도했어요. 아니에요. 그녀는 키득거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더 천천히 말하며 각 음절을 과장했어요. 저는 다시 시도했지만 발음을 완전히 망쳤어요. 좌절하는 대신 수민이는 손뼉을 쳤어요. 다시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을 때쯤 아이들은 마치 우리가 영원히 서로를 알았던 것처럼 저에게 제잘거렸어요. 저녁 식사는 불고기 양념한 쇠고기, 다양한 반찬. 그리고 제 눈물을 나게 했지만 너무 맛있어서 먹기를 멈출 수 없는 매운 찌개로 이루어진 잔치였어요. 가족들은 중국에서의 제 생활에 대해 물었고 저는 한국에서의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배웠어요. 성우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준이는 축구를 하고 이야기를 썼어요. 수민이는 발레를 배우고 봉제 인형을 모았어요. 민지는 TV일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공유했어요. 아이들이 하품을 하고 접시가 정리되면서 저녁이 끝나갈 무렵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지 한국의 환대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진정한 인간적 연결이었어요. 민지는 제가 기자이거나 그녀의 나라를 좋은 빛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저를 초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가족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저를 초대했어요. 도시 불빛으로 가득 찬 하늘 아래 호텔로 걸어가면서 저는 그들이 얼마나 쉽게 저를 낯선 사람, 외국인, 중국 여성 자신들의 집으로 환영하고 제가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었는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가 발견하고 있는 한국은 단지 소문과 다른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뭔가 마음을 열 때 사람들 사이의 벽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유쾌한 문자 메시지 알림음에 잠에서 깼어요. 지하철에서 만난 일본인 사진작가 하루였어요. 오늘 같이 서울 구경할래요? 제가 좋은 곳들을 몇 군데 알고 있어요. 제 마음이 들떴어요. 혼자 여행하는 것도 신나지만 경험을 공유하면 더 좋아져요. 저는 재빨리 답장을 보냈어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저는 명동역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루를 발견했어요. 그녀의 카메라는 제 것처럼 목에 걸려 있었어요. 남산타워에 가보면 어떨까 했어요. 그녀는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제안했어요. 거기서는 도시 전체를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붐비는 버스를 타고 산기슭에 도착한 다음 케이블카를 타기 위한 줄에 합류했어요. 나무들 위로 올라가면서 서울은 점차 우리 아래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 고대 사원, 그리고 구불구불한 강이 있는 광활한 대도시였어요. 마치 도시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얼굴을 유리에 대고 속삭였어요. 꼭대기에서 타워는 구름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전망대 주변 모든 곳에 수천 개의 다채로운 자물쇠가 난간에 매달려 있었어요. 연인들의 자물쇠예요. 하루가 설명했어요. 커플들이 이름을 적고 자물쇠를 달고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기 위해 열쇠를 잠그는 거예요. 저는 손가락으로 자물쇠들을 만져보았어요. 각각은 누군가의 희망과 약속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어떤 것들은 반짝이고 새 것이었고 다른 것들은 시간이 지나 녹이 슬었지만 여전히 강하게 붙어 있었어요. 전망대에서 저는 모든 방향에서 도시를 감싸고 있는 산들을 볼 수 있었어요. 한강은 파란 리본처럼 서울을 가로질렀고 다리들은 구슬처럼 그 위에 놓여 있었어요. 서울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말했어요. 저것 좀 보세요. 하루는 동쪽을 가리켰어요.
짙은 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고 파란 하늘을 삼키고 있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사진을 찍고 있을 때 첫 번째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몇 초 안에 그것은 폭우로 변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하루는 갑자기 울리는 비소리 위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우리는 타워 입구에서 너무 멀었고 모든 사람들이 대피소를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근처에 작은 지붕이 있는 벤치에서 한 노부부가 우리에게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들은 더 가까이 붙어 앉아 그 작은 지붕 아래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수민이가 가르쳐준 한국어 단어 중 하나를 사용했어요. 그 노인의 얼굴은 제가 한국어를 말하려는 시도에 밝아졌어요. 그는 영어를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는 번역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우리 얼굴을 닦을 수 있게 주었어요. 그의 안에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여성은 가방을 열고 2개의 사탕을 꺼냈어요. 먹으세요. 그녀는 주저하는 영어로 말했어요. 초콜릿은 열 때문에 약간 녹았지만 서울에서 제가 맛본 가장 달콤한 것이었어요. 비가 위에 지붕을 두드리는 동안 그들은 낡은 스마트폰에서 손자들의 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제스처, 미소, 그리고 조부모의 자부심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마침내 비가 그쳤을 때 그 부부는 우리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한국 친구, 그 노인은 자신과 남편, 그리고 하루와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녀는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할 때 제 손을 토닥거렸는데 그녀의 손길은 할머니처럼 부드러웠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우리가 걸어갈 때 하루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전혀 몰랐는데요. 이게 한국이에요.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오후에 우리는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수백 개의 가판대가 좁은 골목길에 모여 있었고 신선한 생선부터 수공 예품까지 모든 것을 팔고 있었어요. 공기는 길거리 음식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달콤한 호떡, 매운 떡볶이, 그리고 지글지글 소리나는 빈대떡이요. 저는 베이징으로 가져갈 선물을 사고 싶었어요. 전통 공예품으로 장식된 작은 가판대에서 저는 한국의 산과 아름다운 벚꽃 장면이 그려진 부채를 발견했어요. 얼마예요? 저는 은색 디테일이 있는 파란색 부채를 집어들며 물었어요. 판매자 눈가에 웃음주름이 있는 중년 여성이 가격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남은 원화를 세어보고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죄송해요. 저는 마지못해 부채를 다시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남은 돈이 충분하지 않네요. 그 여성은 잠시 저를 바라본 다음 고개를 저었어요. 마음에 들어요? 당신한테는 특별 가격이에요. 그녀는 원래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부채를 제안했어요. 그건 너무 싸요. 저는 놀라며 항의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익이 없잖아요. 그녀는 제 걱정을 손으로 저어 없앴어요. 가져가서 한국을 기억하세요. 그녀는 서툰 영어로 고집했어요. 좋은 기억이 돈보다 더 중요해요. 그녀의 친절함에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잠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많은 곳에서 예상되는 깎아내리기 대신 저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부채를 사고 그녀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기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에 대해 글을 쓰고 있어요. 제 기사에 당신 사진을 실어도 될까요? 그녀는 자신의 가판대 옆에서 자랑스럽게 포즈를 취하며 얼굴이 밝아졌어요. 사람들에게 한국에 오라고 말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침대 위에 메모와 사진들을 펼쳤어요. 비 때문에 일부 글씨가 번졌지만 기억은 선명했어요. 저는 일기장을 열고 쓰기 시작했어요. 단 4일 만에 저는 전체 여행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낯선 사람들의 친절을 경험했어요. 한국인들이 외국인, 특히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모든 이야기는 잘못된 것으로 증명되었어요. 진실은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아름다워요. 소문이 절대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요. 저는 눈을 감고 우산을 나눠준 노부부, 저를 저녁 식사 테이블로 환영해준 민지의 가족, 제 잃어버린 물건들을 돌려준 정직한 사람들, 그리고 부채 판매자의 관대함을 기억했어요. 제 기사는 형태를 갖추고 있었지만 제가 쓰려고 예상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편견을 확인하는 대신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해체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방문 한 곳을 남겨두었어요. 비무장지대 또는 DMZ라고 하는 남북한 사이에 철저히 경비가 서 있는 국경이었어요. 우리 관광버스가 보안 검문소를 통과할 때 우리 가이드인 김 씨는 규칙을 설명했어요. 북한 군인을 가리키지 말 것, 손을 흔들지 말 것, 특정 군사시설의 사진을 찍지 말 것.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요새화된 국경이에요. 우리가 두 나라를 분리하는 황량한 땅 조각을 바라볼 때 그가 말했어요. 군인들은 보이지 않는 선 건너편에서 서로를 지켜보며 조각상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어요. 그곳에 서서 저는 한국의 고통스러운 역사의 무게를 느꼈어요. 이 아름다운 나라는 반으로 찢겨져 가족들이 헤어지고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발전이 중단되었어요. 한국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왔어요. 김 씨는 우리가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북한 선전 마을을 바라볼 때 설명했어요. 분단되고 전쟁 후 재건하고 그렇게 빠르게 발전하고요. 아마도 이러한 고난들이 한국인들을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 더 이해심 있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의 말은 우리 버스가 서울로 돌아올 때도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제가 경험했던 모든 친절함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냉담함을 기대하며 도착했지만 대신 따뜻함을 발견했어요. 저는 편견을 걱정했지만 모든 순간의 수용을 경험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 여행 가방을 꾸렸어요. 파란색 손으로 그린 부채를 5층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제 전화기가 민지의 메시지로 울렸어요. 오늘 저녁 작별 식사 어때요? 우리는 7시에 만나요. 그날 저녁 저는 민지, 하루, 그리고 몇몇 새로운 한국인 친구들을 전통 식당에서 만났어요. 민지의 남편 성우가 아이들과 함께 도착했고 아이들은 제가 단 한 번 만난 사람이 아니라 좋아하는 이모인 것처럼 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우리는 낮은 테이블 주변의 쿠션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았고 종업원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비빔밥 그릇을 가져왔어요. 채소, 고기, 그리고 밝은 빨간색 고추 소스가 얹혀진 밥. 제 첫날 버스 기사가 추천했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함께 섞어야 해요. 준이가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비빔밥이라고 불려요. 비빔은 섞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다채로운 재료들을 함께 소용돌이치도록 저었어요. 마치 한국에서의 제 경험들이 새롭고 예상치 못한 무언가로 혼합된 것처럼요. 그래서 민지는 우리가 먹으면서 물었어요. 당신의 기사는 한국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 거예요?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어요. 그것은 당신이 듣는 모든 것을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할 거예요. 저는 낯선 사람으로 시작해서 친구가 된 이 사람들을 둘러보며 시작했어요. 한국은 누군가가 당신의 지갑을 찾도록 도와주고, 당신의 전화기를 돌려주고, 폭풍 우 동안 우산을 나눠주고, 망설임 없이 집으로 초대하는 곳이라고요. 수민이가 테이블 건너편에서 저에게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것은 K-팝과 한국 드라마를 넘어 한국의 진정한 보물은 그 사람들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들의 친절함, 정직함, 그리고 방문객을 아직 만나지 않은 친구로 보려는 의지예요. 민지는 우리와 합류한 그녀의 부모님을 위해 통역해 주었어요. 노부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할머니는 손을 뻗어 제 손을 토닥거렸어요. 다시 올 거예요? 그 성우가 제 물잔을 다시 채우며 물었어요. 물론이죠. 저는 약속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더 오래 머물 거예요. 어쩌면 한국어도 제대로 배울지도 몰라요. 언니 발음은 이미 제 영어보다 낫네요. 수민이가 키득거리며 모두를 웃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레스토랑 밖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포옹했어요. 비록 저는 이 사람들을 일주일도 안 되게 알았지만 작별 인사는 마치 오랜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이륙할 때 저는 얼굴을 창문에 대고 있었어요. 서울은 아래에서 점점 작아졌고 한강은 아침 햇살 속에서 반짝였어요. 저는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저에게 보여준 친절함에 대해 생각했어요. 노트북을 열어 저는 썼어요. 진정한 한국은 소문이나 오래된 이야기에서 찾을 수 없어요. 그것은 버스 기사의 미소, 웨이터의 정직함, 시장 상인의 관대함, 그리고 불과 며칠 전까지 낯선 사람이었던 사람들의 우정에서 찾을 수 있어요. 모든 여행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이번 여행은 저에게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제 눈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좋았어요. 훨씬 더 좋았어요. 베이징의 제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고양이 모치는 그의 평소처럼 무관심하게 저를 맞이했지만 저는 너무 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매일 볼 수 있는 벽에 손으로 그린 부채를 걸었어요. 친구들이 방문할 때마다 제 여행에 대해 물으면 저는 그것을 가리키며 말할 거예요. 진정한 한국에 대해 말해줄게요. 제 기사는 다음 달에 중국의 주요 신문에 실렸어요. 편집자는 미소 짓는 한국인들의 얼굴과 아름다운 풍경의 제 사진과 함께 여행 섹션의 첫 페이지에 그것을 배치했어요. 몇 주 안에 저는 제 이야기를 읽고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독자들로부터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모두 같은 감정을 공유했어요. 당신이 맞았어요. 진정한 한국은 소문과는 전혀 달라요. 한 여성은 혼자 여행하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어디서나 환영받았다고 썼어요. 한 학생은 이제 중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었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한 사업가는 여행 후 한국 회사와 파트너십을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이러한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저는 나쁜 이야기 하나가 사람들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것에 대해 민지가 말했던 것을 기억했어요. 이제 아마도 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되고 다시 이야기될 수 있을 거예요. 편견을 넘어 연결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 열린 마음으로 어떤 장소에 들어서면 그곳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요. 그리고 그것이 저는 또 다른 독자의 이메일에 답장하면서 생각했어요. 제 이야기의 가장 좋은 결말이었어요. 그것이 실제로 끝이 아니라 많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요.